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2. 지금 중국을 추방하라. 3.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벌어진 선거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중국인을 전부 내쫓고 심지어 중국 대사관 폐쇄까지 공약을 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중국은 졸지에 케냐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케냐에서 승승장구하며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사회 협력까지 이어지며 중국과는 다르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아프리카 케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위대한 케냐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많은 이들이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케냐를 방해하는 중국인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입니다. 올해와 같은 환호가 터져나오며 신임 대통령을 향해 많은 케냐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오랜 실랑이와 선거를 거쳐 마침내 당선된 윌리엄 루토 부통령이 박빙 승부 끝에 최종적으로 케냐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50.49%라는 득표율로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죠. 현 대통령이자 야당 후보인 라일라 오딩가 후보를 지지한 후 케냐타 대통령의 어머니도 선거 전에 참여해 오딩가 후보 대신 루토 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선언하는 등 파격적인 선언이 잇따르며 파국을 예고했죠. 이번 케냐 대통령 선거는 그만큼 케냐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기나긴 선거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죠. 그 중에서도 루토 부통령의 내건 공약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중국과 관련된 공약이었죠. 중국인 노동자들을 케냐 길거리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케냐 밖으로 쫓아낼 것을 공약으로 삼는가 하면 중국에게 빌린 차관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대사관 폐쇄까지 부르짖으며 중국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케냐에서는 환영받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며 케냐인들 마음속에 자리잡은 반중 정서를 자극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에 많은 케냐인들이 박수를 보냈죠.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케냐에서 뜬금없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정치의 화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1대1로 정책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향해 많은 양의 차이나머니를 미끼로 인프라 건설을 비롯 항만과 전략 물자 보관 장소를 짓기를 종용했습니다. 비용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처음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싼 이자를 약속하면서 차관을 약속하자 태도를 바꾸며 중국과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게임에 넘어갔죠. 케냐도 중국의 속임수에 넘어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케냐는 남부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까지 연결하는 표준 궤도철도 SGR 사업의 차이나머니를 끌어들였습니다. 케냐의 대형 항구이자 물류의 중심지였던 몬바사를 중심으로 수도 나이로비까지 물류량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며 현 대통령인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세운 사업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 케냐 경제를 살리려고 계획한 프로젝트였으나 이 프로젝트에 중국이 개입된 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선 케냐의 몬바사 항구를 중국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상황. 향후 대서양까지 진출할 것을 염두한 중국은 케냐와의 협력을 강화해 자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차관 제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갔고 이는 결국 케냐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총 연장 578km에 달하는 철도는 차이나머니를 투입해 완성했지만 문제는 수익성이 하나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그의 측근이 야심차게 세웠던 상황은 어디까지나 몬바사, 나이로비 사이의 물류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기본 전제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로 아프리카 일대의 항구 물류량은 급격히 줄었고 결국 적자를 기록한 철도 사업은 케냐 정부의 부채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부채를 빌미로 철도 사용권을 요구, 케냐를 압박했죠. 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 이 철도 부설을 위해 중국인 기술자와 중국 상인들이 케냐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인들을 환영했던 케냐는 점차 이들에게 분노가 쌓였죠.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 케냐인들을 오히려 배척하면서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을 깜둥이들이라고 비하하면서 중국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는 인종차별을 일삼았죠. SGR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들 중국인 노동자들의 횡포가 심해졌습니다.
이들은 본국인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케냐에서 사업을 시작 중국산 스마트폰이나 중국산 식료품을 판매하면서 케냐 경제를 위협했습니다. 인건비가 싼 중국인들과 중국 제품이 케냐 경제를 위태롭게 만든 것이죠. 결국 케냐 경제는 소수의 중국인 이민자들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역시 케냐 정치를 혼란하게 만들었죠. 케냐 언론에 따르면 시공사인 중국 국영도로 교량공사 CRPC 주요 야당 의원을 매수하려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타당성 검사와 수익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CRBC가 돈을 이용해 검사에 참여한 야당 의원에게 돈을 뿌려 이를 무마시켰다는 폭로가 터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 케냐 여당 정치인과 결부된 케냐 시공사가 건설 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착복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케냐 정계는 순식간에 철도 스캔들에 휩싸였죠. 심지어 이 철로가 케냐의 주요 자연유산인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도록 일부러 설계되었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케냐가 자랑하는 나이로비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자연국립공원으로 희귀임을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원래는 철도 건설 시 이 지역을 우회해야 하나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국립공원 지역을 침방, 이를 가로지르는 철도 건설을 강행했다는 주장이죠. 여러 스캔들로 휩싸인 모습을 윌리엄 루토 부통령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중국이 있다고 바라보고 중국을 케냐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케냐인들 역시 중국의 횡포에 서서히 지쳐갔고 케냐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중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인 퇴출과 중국 대사관 폐쇄를 외치는 루토 부통령을 지지, 실제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루토 부통령이 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국을 향한 케냐인의 분노가 즉시 폭발했는데요. 루토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수도 나이로비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문을 걸어 잠그며 대사관 직원들을 쫓아냈습니다. 삽시간에 근무지인 대사관에서 쫓겨난 중국인들은 항의할 틈도 없이 나이로비 바깥으로 몸을 피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저우핑젠주 케냐 중국 대사도 나이로비 바깥으로 몸을 피해야 했다고 합니다. 성난 시민들은 케냐 나이로비 중심으로 루토 대통령을 환영하며 중국인들은 꺼져라는 시위를 벌이며 흥분했다고 합니다.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반면 당선된 루토 대통령은 중국인이 나간 자리에 한국인들을 기용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케냐의 승리라고 역설했다고 하는데요. 루토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한 이유는 바로 사나그룹의 존재입니다. 케냐 현지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사나그룹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케냐 경제에 큰 기여를 한 한국 기업 덕분에 한국은 케냐에서 은인의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대우가 좋아졌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보다 더 유명한 한국 기업으로 꼽히는 사나그룹은 가발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아프리카 여성들이 뷰티에 관심을 보이면서 가발 산업이 활성화되자 사나그룹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죠. 1989년부터 아프리카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봤던 최영철 사나그룹 회장은 일찍이 케냐에 공장을 세워 가발 사업을 벌였습니다. 얇고 쉽게 부서지는 아프리카계 여성들의 모발 특성을 고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발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의 투자는 엄청난 성공으로 돌아왔죠. 사나그룹 공장의 성공에는 케냐인들을 적극 기용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인들이 자국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케냐인들을 배척한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케냐인과 융화에 앞장섰죠. 사나그룹 직원 중 거의 90% 이상이 케냐의 여성일 정도로 최영철 회장은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케냐 현지 여성을 적극적으로 정규직에 채용하는 등 월급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 후하게 주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사나그룹이 위치한 루이루 마을은 가난한 아프리카 마을에서 대규모 공장이 즐비한 산업도시로 발전했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 여성들이 사나그룹 공장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등 사나그룹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케냐인들 사이에서도 사나그룹 덕분에 인식이 좋아졌고 때마침 불어닥친 한류 열풍은 사나그룹은 물론이고 케냐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케냐인들을 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케냐인들이 마음을 연 것입니다. 최근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케냐 정부가 가장 먼저 제1사업 대상자로 고려한 것이 한국 정부일 정도로 한국은 케냐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국가로 거듭났죠. 본격적으로 중국 쫓아내기에 나선 케냐. 중국은 스스로 저지른 일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퇴출되는 한편 한국은 중국 대신 케냐 주요 사회에 스며들며 영향력을 넓히게 되었죠. 케냐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있는 한국인의 분투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선진 방역 대응이나 수소 에너지와 같은 대외적인 초청 이유 말고 실질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저마다의 의견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은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확실한 존재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되었고 동북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되었기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게 되었다는 분석. 물론 일본인들은 결국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정상회의에 초청된 게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오로지 일본인들의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대한 질문은 과거부터 꾸준히 올라오던 내용 중 하나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영토 크기나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중국이 당연히 한국의 군사력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죠. 중국과 한국 군대에 대한 차이점과 중국군이 한국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기술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군대 정도면 한국을 멸망시키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강력한 해군이 서해 및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를 봉쇄하고 해병대를 상륙시켰을 경우 6일이면 한국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하다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한국은 모두 봉쇄하고 강제로 항복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강력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육군 전력 역시 대부분 북한에 맞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대응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군사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랐고 휴전 중이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지형 등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한국은 절대 중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 군대의 우수함뿐만 아니라 중국 군대의 노후화 역시 한국을 6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는 중국인의 주장이 틀렸음을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군사기술과 무기를 구소련과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왔고 이는 한국의 신식 기술과 무기에 비해 매우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군대 역시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방 기술을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은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군사 강국이고 한국은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도 전투기와 항공모함 그리고 레이저까지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국가별 예비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은 2020년 기준 약 310만 명으로 베트남에 있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약 51만 명으로 13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병력 수만 본다면 중국이 훨씬 많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전투에 바로 투입해 효율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전력은 한국이 절대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것.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현무 미사일이나 한국의 세계적 위치 등을 통해 최근 미국의 유명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 미국 영공의 스파이 풍선을 띄워 타국 정보를 수집하려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겁도 없이 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단숨에 제압하는데 미군의 값비싼 전투기를 대안으로 한국산 KF-21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주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풍선들을 F-22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값싼 구식 무기인 풍선을 격추하는데 대당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4,500억 원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 F-22가 투입되었으며 휴로노 상공에서 비행체를 격추할 때는 대당 1,400억 원에 하는 F-16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미확인 비행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해 값비싼 미사일과 운영비가 비싼 전투기를 낭비했다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휴로노 상공에서 풍선 격추 시 발사한 미사일은 표적을 마치지 못하고 바로 호수에 떨어졌으며 이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무려 최소 40만 달러 양호억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게 영공이 뚫린 것도 모자라 가만히 있는 표적도 못 마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의 성능과 더불어 비싼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현재 미국 공군 내에서는 앞으로 KF-21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미국 국방산업계와 한국 방산업계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5와 F-22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은 스텔스 능력과 첨단 전자 장비, 고속 비행 능력, 다양한 무기체계 및 레이더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지난해 F-22 랩터의 운영 비용 증가 문제로
먼저 배치한 33대의 F-22 전투기를 퇴역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의 예산 담당 고위인사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현재 상태에서 훈련용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말하며 미 공군이 낡은 전투기를 계속 운영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첨단 센서를 장착한 신형 F-22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의 라이트닝 아이의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두 기종 모두 단가와 운영비 역시 기사 전투기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된 입장입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지라도 이 같은 비용을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방안 중 한 가지 대안으로 KF-21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군 관계자들은 군사 동맹국인 한국이 KF-21을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면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일 겁니다. F-22 랩터는 미국 공군의 심장을 이루는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KF-21의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향후 F-22 랩터를 모두 퇴역시키고 KF-21 보라매로 대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F-22의 운영비와 F-35 전투기에 대한 잦은 오류와 결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 공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F-35 전투기의 문제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잦은 오류로 미국 내에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 KF-21의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미국 공군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은 기존의 전투기와는 달리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측정되어 수입국들에게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군 관계자들은 국사동맹국인 한국의 KF-21 보라매에 거는 기대치가 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 블로거는 미국 공군에서 KF-21을 F-22 랩터의 대체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KF-21의 성능 및 미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 단계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미국 공군에서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수량은 약 200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KF-21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국 공군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KF-21의 시험 비행은 41차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군 관계자들은 KF-21의 비행시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연이은 비행시험으로 한국 전투기가 미국에서 검증된 F-35 전투기와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다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F-22 랩터의 신뢰성과 성능이 여전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KF-21의 비용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도입 비용이 미국 군사 예산 내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KF-21 전투기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는 강력한 가성비로 평가되는 KF-21 보라매가 미 공군이 매일 운용해도 부담 없는 기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익숙한 플랫폼이죠. 작년 타이의 협력 직원으로 파견된 록히드 직원들 역시 KF-21의 비행을 관찰하고 그 성능에 감탄했었어요. 그들은 KF-21 보라매의 민첩성과 기동성,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의 비행 안정성은 대단하다 평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인 F-22 랩터와 비교해도 KF-21의 비행 성능은 놀랍도록 우수하다고 이야기했었으며 이러한 KF-21 전투기의 높은 수준의 성능과 선진 기술력은 국제적인 시선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수많은 국가들이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으며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미국의 KF-21 도입 여부에 관한 결정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KF-21 도입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군수산업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콧대 높은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 대신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볼 것입니다. 특히 KF-21이 양산된다면 중동 지역의 전투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군수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카이는 이번 KF-21 개발을 통해 국내 전자산업, 기계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